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사라. 전 그런 말이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내 집은 뭐 아무 때나 비쌀 때 사도 되는 겁니까? 무리하게 집을 사셨으면 그 집에 꼭 거주하셨으면 좋겠다. 투자 목적으로 사놨어도 그 집에 거주하면 사용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지 않는 집을 투자해 놓으면 시장이 막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초조해져서 갑자기 막 매물을 내놓고 쉽게 말해서 되게 손실을 보고 팔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내가 살고 있으면 그런 개연성이 또 떨어지거든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합니다. 어느 지역이 좋대. 그 자산의 약점을 보완하는 투자를 해야 돼요.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 when보다 뭘 사야 되는 거 중요해요. what. 근데 우리는 주식도 반대로 해요. 아이고 1년 전에 살 걸. 아이고 어제 샀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전에 샀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시작할 때 샀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주식은 뭘 사느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워렌 버핏 책을 100권 읽어도 워렌 버핏이 절대 못 돼요. 부동산을 분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고요. GS건설을 6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애널리스트가 됐는데요. 건설회사를 분석하려면 당연히 부동산을 분석해야죠. 왜냐하면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부분 주택사업 비중이 높고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고 전망하는 거에 따라서 회사의 실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분석이 필수적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로서 일하시면서 느낀 직업의 장단점? 애널리스트의 가장 큰 힘든 점은 불확실한 미래를 전망해야 하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수도 많이 할 수 있고 전망을 잘못해서 비난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꿋꿋하게 자기 논리를 갖고 어떤 주관을 갖거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저는 건설회사를 평가하는데 그런 기준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도 요구하고 도덕성도 요구하는 직업이죠. 그런 측면에서 애널리스트가 어렵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설명하시는데 중점을 주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전망을 하거나 어떤 시장을 설명할 때 듣는 분들한테 가장 쉽게 그리고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쉬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최대한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렵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이 높거나 많이 한다고 전 생각지 않거든요. 오히려 잘 알고 정확히 한다면 그걸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쉽게 전달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사실 하는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댓글 보실 때는 일단 아주 악의적인 댓글만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는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잘못 수치를 통계 자료를 사용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댓글은 제가 받아들이죠. 근데 일방적으로 뭐 인격을 훼손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공격성 발언들은 사실은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분들은 그런 부분에 상처도 받고 신경도 많이 쓰인다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관심 없다는 차원이 아니고 저한테 이제 의미가 좀 적다고 판단하는 거죠. 대신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거나 제가 좀 달리 생각한 부분에서 지적을 하시거나 말씀을 해준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출연하시는데 어느 정도 부담감은 좀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제가 말하고 쓰는 글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보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물론 저희가 맞추고 안 맞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이루어지느냐라는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단행으로 이제 고금리 시대가 됐잖아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기준금리 인상되고 대출금리가 인상되면 주택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저희가 어떤 현상을 직면했을 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금리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지?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제 관건은 얼마나 떨어지고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입니다. 금리를 낮추기에도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를 낮추면 경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금리가 낮춰지더라도 경기가 침체돼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쉽게 살아나긴 힘든 구조로 가는 거죠. 과거에 일본에도 보면 금리가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놀래갖고 금리를 확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이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침체가 돼서 인하하는 거라 그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경기도 이제 회복하는 구조면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런 말씀 드리지만 금리 인상 인하가 그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가 중요해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미 영끌에서 이제 대출을 해서 집은 샀는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일으켰고 또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 집을 샀다는 게 두 가지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조금 더 길게 보면 상승하고 회복 가능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마음으로는 될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무리하게 집을 사셨으면 그 집에 꼭 거주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투자 목적으로 사놨어도 그 집에 거주하면 사용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지 않는 집을 투자해 놓으면 시장이 막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초조해져서 갑자기 막 매물을 내놓고 쉽게 말해서 되게 손실을 보고 팔 가능성이 커요. 근데 내가 살고 있으면 그런 개연성이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살고 계시지 않은 아파트를 영끌해서 매입하셨다면 그러면 좀 거주를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강남 쪽 또 서초구 말고 거의 다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내 집을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집은 계속 안 살 수는 없고 부동산은 한 번 사면 규모가 되게 크고 빈번하게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언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언제냐는 게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클 때 가장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오히려 무주택자 분들이시라면 이제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사라. 전 그런 말이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집은 뭐 아무 때나 비쌀 때 사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부동산 가격이 다시 조정받고 시장이 안정될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 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 내 집 마련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보다 투자의 목적으로. 그렇죠. 그게 많다는 표현도 맞지만 좀 더 들어가면 변화의 주체라는 겁니다. 실수요는 매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미 지표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비율이 30% 뭐 40%대까지 올라갔고 그동안 누적적으로 보면 70대 이상의 아파트 보유 비중이 증가합니다. 내가 집이 진짜로 필요해서보다도 금리가 낮아지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투자 목적의 수요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근데 외지인이 사면서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 지금 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변동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오르기 힘든 거예요. 전세 물건이 더 많아졌어. 투자로 사놨으니까. 최근에도 전세 대란 8월에 일어난다라고 예측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엇나갔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냐면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 많으니까 투자 목적은 뭐 해야 됩니까? 전세나 월세 넣어야 되잖아요. 내 집을 샀으면 전세 월세가 줄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전세 월세 가격이 조정받고 하락하는 이유가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세나 월세 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인구는 줄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반기와 내년까지는 계속 하락세가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기간을 특정하기는 힘들고요. 일단 매크로한 전체 상황은 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에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는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23년도, 2024년도까지 떨어진다 이런 건 예측이 불가능해요. 대신 상황을 통해서 시장이 지금 거의 저점이다.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방법이 거래량을 통한 지표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회복하면 그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할 때가 그렇죠. 그때를 노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빠지면 가격은 더 빠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반면에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빠진 가격에서 누군가 수요할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오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거래량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개인이 이제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중요한 요인이 이제 거래량을 바라는. 맞습니다. 거래량은 왜 중요하냐면 거래에는 어떤 감정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은 통계적으로 잘못되게 통계가 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래량은 그냥 한 채가 거래되면 한 채가 거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더 객관적인 지표라는 거죠. 저는 절대 어느 아파트가 좋다, 지역이 좋다 그런 말씀 잘 안 드려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전 시장 전체를 판단하고 시장의 흐름이나 방향성, 내 집 마련의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제가 특정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니면 내가 주거할 동네라든가 단지를 보시면서 몇 채가 거래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사 가능하고 그런 추세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급 확대라든지 뭐 대출 완화 중심의 이런 정책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바로 전 정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가격이 급등할 때 잡으려고 엄청난 정책이 나왔는데 안 됐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고 하락할 때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세를 거르기는 제한적이다. 정책이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예전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조정지구를 지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찍어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조정지구를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쁜 곳을 알려줬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조금 더 제한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식도 분석하죠. 주식도 하고 부동산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그 본질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죠. 그 다음에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at보다 when이 중요해요. 뭘 사느냐보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로 합니다. 어느 지역이 좋대 이것만 관심 있지 언제는 고민을 많이 하네요. 그 자산의 약점을 보완하는 투자를 해야 돼요. 쉽게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사느냐가 중요해요. 주식은 반대입니다. 주식은 반대로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죠. 그 대신 주식은 사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when보다 뭘 사야 되는 거 중요해요. what. 그래서 what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회사, 어떤 기업,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도 반대로 해요. 아이고 1년 전에 살 걸. 이런 반복을 더 많이 해요. 부동산 아이고 어디 살 걸. 주식은 아이고 언제 살 걸. 아이고 어제 샀어야 되는데. 아이고 오전에 샀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시작할 때 샀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주식은 뭘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산의 본질에 충실하시고 특히 젊은 여러분들이 그 본질에 대해서 좀 충실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공부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찾아보더라도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일단 저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공정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시고 부동산이 잘 돼야만 좋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건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신저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처럼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얘기하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랬다. 어느 때는 공급 부족하다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격 상승이 되는데 공급 부족했다가 지금 가격이 왜 빠집니까? 그럼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의 일관성 그리고 과정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결과보다도 모르겠다 내린다 이거보다도 그 결론을 도출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측하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이 되면 굉장히 밝아질 수 있는 이런 꿀팁 같은 거 혹시? 투자 일기를 써보세요. 그래서 그냥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오늘 신문이나 이런 거 볼 때 부동산 시장에 금리가 왜 영향을 미치지?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 이렇게 한두 주씩이라고 좋으니까 투자 일기를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렇게 움직이고 투자가 이렇게 해지고 갑자기 오늘 헤드라인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거 써보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다음 날에는 왜 올랐지?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과정을 찾아내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만의 방식을 찾는 거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워렌 버핏 책을 100권 읽어도 워렌 버핏이 절대 못 돼요. 그 한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이용하시면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부동산 가격이 요즘 이렇게 떨어진대. 이거 내가 기록해놨고 나중에
안 나트리나 체크해 봐야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한두 줄이라도 매일 남기시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점차 여러분들이 세상을 투자로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의 투자가 바뀌게 될 겁니다. 투자는 왜냐면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시장 좋을 때만 하고 그렇게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일생 계속 살아가는 동안 그게 내 집 마련이든 주식이든 뭐든, 쉽게 말해서 우리 퇴직금 받아도 이제 퇴직금 다 운용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일상은 모두 투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화하는데 기록하시면 너무 좋겠다. 부동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1, 2년에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변화를 읽으시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으신지 좀. 저는 가슴 따뜻한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뭐 숫자를 얘기하고 전망한다 그래서 이제 차갑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를 잘 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투자를 잘 모르시거나 자산에 대해서 좀 여유가 많지 않으시는 분들이 투자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리서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망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뭐 그거를 표현하자면 가슴 따뜻한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